한마을에 끝없는 토론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이 붙은 작은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침부터 밤까지 철학자, 신학자, 예술가, 심지어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삶의 가장 큰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로 손꼽히는 주제는 언제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1원인이었죠. 어느 날 뒷커피숍에 평소보다 더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그리고 친구들은 그를 알렉스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탐험하는 대평생을 바친 학자였고, 그의 접근 방식은 모든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했습니다. 알렉스 교수는 자리 잡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는 걸 아킬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 친구 아퀴나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제1원인에 대해 조금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커피숍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렉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가장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는 우주적 바리스타 이론입니다. 자, 커피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커피는 어떻게 여기서 내 앞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의 질문을 들은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저기 바리스타가 내렸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 커피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바리스타는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을까요? 알렉스 교수는 학생의 대답을 이어받아 또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커피숍 안은 알렉스 교수의 이야기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가 아침에 깨워서 커피를 마시러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오래된 전통이 사람들에게 아침 커피를 즐기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교수는 마치 이 모든 논의를 예상했다는 듯 이번에는 더 깊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끝없는 원인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퀴나스는 이를 제1원인이라고 했죠. 해답을 우주적 바리스타로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교수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개념을 통해 제1원인을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우주적 바리스타는 커피라는 작은 행위로 우주를 움직이게 했고, 그 존재가 지금 우리를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리스타의 이름은 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론의 패러디 같아 보이는 이야기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어쩐지 마음속 깊이 담겼던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알렉스 교수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커피 한 잔과 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은 때로는 신학적, 때로는 철학적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토론이 끝나자 커피숍 안의 사람들은 각자 제1원인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을 찾는 여정을 떠나갔습니다. 알렉스 교수는 단지 우화를 통해 웃음을 안겼지만 동시에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끝없는 토론, 커피숍은 앞으로도 수많은 생각과 질문들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딴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두고 음식을 놓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이 마을은 폭스가 말한 그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멀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투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 서로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분쟁을 한다면 누구도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그 권리를 지닌 지도자를 세우고 그가 우리 마을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왜 남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까? 한 농부가 질문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력자가 없다면 이 불안정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권력이 공정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 토론을 이어갔고,
마침내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노인과 함께 그들의 권리를 일부 양도하는 계약을 작성하였고 마을에 현명한 한 사람을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주권자는 마을의 법과 질서를 세우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했으며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은 점차 안정을 찾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과 음식을 두고 싸우지 않았고 이웃과의 다툼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발전하였고 외부로부터 무역을 시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마을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깨약의 마을이라 불렀고 그곳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며 그들만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다시 조용히 마을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향했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던 그는 다른 마을에서도 창조적인 계약과 지혜를 통해 평화를 전파할 작정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토마스 홉스의 사상을 마을에 심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누군가가 힘을 갖는 것이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투쟁은 사라지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마을은 이색적인 실험을 위해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루소 빌리지였고 모든 주민들은 문명화 이전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이념을 기꺼이 수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소 빌리지의 하루는 해가 떠오르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소리 대신 자연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 마을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재산은 공동체 소유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걱정이나 시기는 없었습니다. 주민 중 토비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명 세계에서는 건축가로 성공을 거두었던 그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도전의식을 느끼고 마을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시간과 함께 그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문명 사회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은 비가 많이 내린 후 텃밭의 작물들이 손상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비는 이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협력과 배려의 깊이를 느꼈고 물질적 소유보다 깊은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비는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고만 했을까? 그는 문명 사회의 가치관과 루소 빌리지의 삶을 비교하며 깊은 철학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물질적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비는 그가 여전히 도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러한 자연 상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얻게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루소 빌리지에 머무르는 동안 겪은 경험들을 도시로 돌아가 활용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루소 빌리지의 실험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인간이 본래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민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 상태로의 회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대한 실험에 참여하길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벤스콤의 의도이론에 기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소한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나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벤스콤의 의도, 이론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모든 사건을 그 이론에 따라 풀어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작은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면서 그 내용물이 길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몇몇은 그저 사고일 뿐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은 젊은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마치 그가 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죠. 이 사건을 접한 톰은 사람들에게 유쾌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광장에 모인 군중 속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한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도 있지만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통해 우리는 이 청년의 행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톰은 열정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린 행동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행동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죠. 이제 이 사건의 의도를 탐구해 봅시다. 톰은 청년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듣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환경에 대한 사랑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최근에 마을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고를 유도하여 사람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죠. 라고 말하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톰의 이야기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마을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재활용과 쓰레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톰의 이야기 덕분에 사람들은 단순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톰은 앤스콤이 의도 이론을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사고를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서는 대단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톰의 유머와 지혜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